네, 이 시간 의학과 그리고 보건과 관련된 그 뉴스 두 가지만 좀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하니까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노보 노디스크의 그 비만 치료제. 아마 이 노보 노디스크라는 제약회사 이름은 잘 몰라도 이 약 이름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위고비라는 그 비만 치료제. 사실 이게 비만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비만 외에 여러 가지 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일반 그 의사들이 뭐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그 건강을 위해서 그 위고비를 꼭 비만 치료 목적 아니어도 위고비를 처방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위고비, 오젬픽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요즘 가장 핫한 의약품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처음으로 알약으로 만들어져서 어제부터 전국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느냐? 네, 지금까지는 주사제였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를 맞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먹는 알약으로 만들어졌다라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위고비의 알약은 성인들의 그 체중 감량을 위한 최초의 알약입니다. 최초의 알약. 지금까지는 주사제인데, 자, 승인된 용량은 시작 용량은 작게 시작합니다. 1.5mg부터 시작하는데 1.5mg, 그리고 4mg, 9mg, 그리고 가장 높은 게 25mg 등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임상시험 결과 위고비 25mg 그 알약으로 치료를 계속했을 때 평균 체중 감량은 17% 정도 감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보다 더 급격한 체중 감량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오히려 위험하죠. 자, 노보 노디스크에 따르면 위고비는 주사제 2.4mg과 동일한 효과를 알약 25mg짜리 먹으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알약 그 출시에 따라서 기존의 주사제 대신에 하루 한 차례 알약을 입으로 삼키는 방식으로 환자들이 먹게 되면서 일상에서 이제 쉽게 그 유의미한 의미 있는 그런 체중 감량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고비 알약 그러면은 가격은 얼마냐? 1.5mg의 요게 이제 시작 용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mg은 한 달에 $149입니다. 그리고 4mg 용량은 지금은 $149인데요. 요게 4월 15일부터는 이게 $200, $199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은 4mg도 똑같이 한 달에 $149. 그리고 최고 용량인 25mg은 한 달에 $299, 약 $300 이렇게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고비 알약은 처방만 받으면 뭐 쉽게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뭐 CVS, 심지어 코스코에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처방전을 보내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요즘 있잖아요. 그 온라인 그 서비스 업체에서도 이 위고비 알약을 처방받은 것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사제로 이것이 알려졌을 때, 처방됐을 때보다는 알약으로 이게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아마 이제 위고비를 처방받아서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게 의학계의 분석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어린이들에게 백신 예방 접종을 권장해온 질병 항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1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줄였습니다. 11가지로 줄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선진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소아 예방접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권고안으로 발표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새로운 지침이라는 게 17가지 의무적인 게 11가지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새 권고안은 예방접종의 범주를,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은 맞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 모든 어린이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은, 자, 일단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아동들에게 권장되는 거, 그게 카테고리 1이고요. 카테고리 2는 특정 고위험군은 무조건 맞아야 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카테고리 3는 공유된 임상 결정에 기반한 예방 접종. 뭐 이렇게 나왔는데, 세 번째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모든 어린이들에게 다 맞아야 된다라고 권장되는 그 예방 접종 11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떤 것인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홍역,
유행성 이하 전염, 그다음에 유행성 이하 전염이 좀 어렵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옛날부터 말하던 볼거리 그겁니다. 홍역, 볼거리, 그리고 풍진, 소아마비,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그리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그리고 폐렴구균 질환,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HPV라고 하죠. HPV, 그리고 수두 등등입니다. 아울러 그 인유두종,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인자. 인유두종 바이러스인 그 HPV, 여기서 H는 휴먼이에요. HPV 그 백신도 지금까지는 2차례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권장이 됐었습니다만은 요것도 조사해 보니까 한 차례면은 충분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2번이 아니라 이제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건복지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또 종전에 모든 아동에게 권장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라고 하죠. 그리고 A형 간염과 B형 간염, 댕기열, 수막구균성 질환 등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무적으로 해서는 빠졌어요. 그러면서 특정 고위험군 어린이들에게 맞춰라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특정 어린이들에게 맞춰라 고위험군 그거 빠진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그리고 A형 간염, B형 간염, 댕기열, 수막구균성 질환 등이 이제 좀 빠졌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로타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등은 의사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접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런 발표를 내렸습니다만은 보건계, 의료계 등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네요. 공개적인 토론이나 과학적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투명한 검토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런 결정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어린이들의 그 치명적인 그 입원율 또는 뭐 사망률 이런 거를 크게 높일 수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 이렇게 보건계와 의료계는 반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의료계는 반발을 하죠. 왜? 그 비즈니스와 관련이 되니까.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의료계는 이제 그로 인한 그 수입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의료계는 이런 반발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백신 예방의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백신 연구자이면서 예방의학과 교수인데요. 마이클 오스터홀른 박사는 인플루엔자나 간염 그리고 로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 권장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리고 공개적인 평가 절차 없이 정책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미국 어린이들의 입원 그리고 사망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하튼 그러나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런 권장안, 그러니까 일종의 권장안이니까 뭐 안 지키면 처벌해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제 권장안. 그러나 대부분 이제 각 교육구에서 그 백신 접종 맞은 걸 갖고 와야 학교를 입학시켜 주잖아요. 근데 이런 권장안에 대부분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의무안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이게 스탠다드 지침이 된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방교통안전청 TSA라고 하죠. 이 TSA가 항공여행객 정보를 연방이민단속국 ICE와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공유할 거다, 공유할 예정이다, 그럴 것 같다. 이 얘기는 저도 한 달 전에 보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에 따라서 일부 비시민권자의 경우에 그 항공기 탑승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교통항공청은 불법 이민자 추방 집행 지원을 위해서 항공여행객 정보를 아이스와 공유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일부 비시민권자들은 미국 내 공항에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그래서 비시민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또 알아놔야 할 사항을 좀 숙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뭐 범법 행위가 없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공항에서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은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래도 우리가 또 알아놔야 할 건 알아놔야 되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느냐?
뭐 추방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든지 또는 뭐 어떤 영장 같은 걸 받은 이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중범죄 혐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여행객은 공항에서 즉각 체포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체 청년 추방 유예 정책, 불법 체류 부모에서 태어난 청년들인데 이제 지금은 아직은 나이가 18세가 넘지 않아서 미성년 이런 경우에는 이제 DACA, 다카라고 해서 그런 신분은 불체 신분이 맞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정책이잖아요. 그 다카 정책에 의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청년들 이런 경우에도 공항에서 적발된 뒤에 추방될 수 있다. 구금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공항에서 이민 단속국하고 정보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항공보안청 TSA는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 여행객 명단을 아이스에 전달하고 있고 또 아이스도 관련된 내용을 항공보안청과 서로 공유하고 있고 아이스는 공항에서 받은 그런 정보를 그 바탕 기본으로 해서 공항의 요원을 파견시켜서 해당 여행객을 공항에서 체포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 이런 프로세싱은 올해 3월부터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이미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절차로 인해서 얼마나 체포됐느냐?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있는데 뭐냐? 전직 아이스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은 이제 그만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전에 내가 아이스의 고위 관리자였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랬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전직 한 아이스 요원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해당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사례가 이제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렇게 표시된 그 리스트 그 중에서 본인 기억으로는 75%가 실제로 체포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공항의 항공보안청과 이민단속국과 그 업무 그 공유가 굉장히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실제로 이렇게 공항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전직 아이스 요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는 불체자 단속도 이제 첨단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서 안면 인식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만 착각 한번 촬영해서 신원과 입국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하는 방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착각 찍는 순간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확 같이 공유가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무슨 뭐 범법 행위가 있는지 이민 체류 신부로 뭔지가 한순간에 쫙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진도 그냥 무슨 특별히 큰 사진관 뭐 그런 사진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 요원들이 자기 스마트폰 안에 정부가 제공한 앱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은 앱을 통해서 탁 찍으면 그 앱에서 자동으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쫙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단속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또 뭐 속도는 빨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스는 최근 안면 인식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앱 모바일 포리파이라는 것입니다. 모바일 포리파이를 도입해서 현장 체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앱으로 뭐 음악도 듣고 뭐 그런 게 스포티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요 이름은 모바일 포리파이입니다. 자, 이 앱을 단속하면 단속 요원이 스마트폰으로 대상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즉시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돼서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민신분, 뭐 과거 입국했던 여러 가지 이력,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입국했고 또 뭐 단속당한 적이 있다면 단속당한 이력 등등을 뭐 몇 초 만에 다 바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 지침에 따르면 요원들은 사진 촬영에 앞서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법이 그래요.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찍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촬영된 사람의 그 얼굴
데이터베이스는 무려 70년간 연방정부에 보관이 됩니다. 자, 과거에는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인물들을 체포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신분증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뭐 체포하는 경우도 있고 갖고 오라고 뭐 하기도 하고 뭐 정말 아날로그 뭐 그런 경우 그런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라면 그런데 신분증을 갖고 오면 이게 진짜인지 페이크인지 또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확인해 봐야 되고 뭐 이런 절차를 가졌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아날로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첨단 기술로 그냥 착착 사진 한 번만 찍으면 곧바로 모든 정보가 다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이스 측에서는요, 최근 그 얼굴 사진 한 장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단속 절차가 간단해지고 단속 속도가 빨라졌다. 그리고 단속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 현장에서 무슨 어떤 그 서로 뭐 부딪히고 알규하고 반항하고 항의하고 뭐 저항하고 불만을 폭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의 혼란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속도도 많이 빨라졌고 그렇다라고 이제 아이스 측은 실제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에서 군사력을 과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그 핵심 관계자가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입장 야욕이랄까요? 뭐 그런 거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하신 적 있고 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의미심장한 말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되는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 의미심장한 말이냐? 이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누구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입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어제 그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서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린란드의 미래를 놓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나라는 감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스티븐 밀러가 무력 사용을 말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무력을 앞세운다면 그 누구도 미국에 대적하려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은 이런 뜻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무력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을 살짝 시사한 그런 것으로 지금 해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히는 이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좀 끔찍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세계는 지금 힘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앞에 붙인 말도 있어요. 세계는 지금 매너와 예의를 갖추는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미 이 세계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태초 이런 힘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은 사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세계의 철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돌이켜보면 역사를 보면 그런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백악관의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데 좀 섬뜩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세계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예의, 매너, 우정 이런 것에 움직이는 건 다 개나 갖다 줘 이런 거고 이런 건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힘과 권력의 논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는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직후에 미국으로 데려와서 미국에서 이제 재판을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맞물려서 나온 그런 강력한 발언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시기적으로 좀 더더욱이 섬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하기 하루 전날 그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은 또 더더욱이 섬뜩합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그의 부인은 자신의 SNS X에
그린란드 지도를 올려놓고 그 그린란드, 굉장히 그린란드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그 큰 섬 그린란드 지도를 딱 올려놓고 그거를 완전히 성조기로 뒤덮은 사진을 하나 올려놓은 뒤에 그 위에다가 soon, S-O-O-N, 그게 뭐예요? 곧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탁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린란드는 미국 성조기가 덮을 거야. 즉 그린란드는 곧 조만간 우리 미국게 될 거야 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soon 한마디 딱 올려놓고 성조기로 뒤덮인 그린란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게 스티브 밀러 부비서실장의 이제 부인이 하루 전날 올렸거든요. 그래서 부인 그리고 남편인 밀러 부비서실장이 잇따라 이런 그 말을 하거나 SNS에 올리는 그런 행위들이 이 모종의 시그널 아니냐, 좀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좀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미국도 미국입니다만은 지금 덴마크와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잖아요. 그래서 덴마크의 그 지원을 많이 받는데 그린란드는 실제로 그래서 이 올해에 그 미국이 무슨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그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덴마크 그 조그만 뭐 얼마나 산다고 주민들이 이번 올해에 국방비를 무려 2억 달러 증액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해안가에 대한 어떤 감시 장비라든지 공중 경보를 위한 또는 경계를 위한 어떤 비행기라든지 감시 조기 경보기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는데 2억 달러를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린란드나 덴마크 특히 이제 유럽과 같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미국이 이러다가 그린란드를 갖겠다고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긴장감이 사실은 설마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설마 했던 것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쪽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크리스 라이트 연방 에너지부 장관이 이번 주에 석유 회사 임원들과 만나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그 독재자를 끌어오고 사법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를 체포한 거지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석유에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또 뭐 그렇게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그래서 지금 대놓고 백악관 관계자와 석유 회사 임원들 간의 회의를 오늘 내일 사이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대통령은 전격 체포한 데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확보를 위한 보폭을 이제는 거침없이 넓히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에너지 컨퍼런스에 직접 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미국의 거대 석유 회사죠. 뭐 쉐브론, 또 코노코필립스 등의 이 경영진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거기서도 직접 만나고 직접 현지에서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크리스 에너지부 장관이 석유 회사 임원들과 이 베네수엘라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뭐 말씀드렸죠. 전 세계 매장량으로 따지면 넘버원 1위 국가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 이제 뽑아내는 생산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고 베네수엘라는 뭐 몇 등을 떠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생산량이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은 뭐 별로 비교할 수 없지만 매장량은 전 세계 1위, 3천억 배럴이 넘는 세계 1위의 석유 보유국입니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서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독재 정권들이 계속 거치면서 석유 산업의 국영화, 석유 산업을 갑자기 순식간에 국유화한다. 나라가 알아서 할 거야. 그 국영화. 그리고 또 미국의 제재, 석유 인프라의 노후화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원유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등등등.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2007년 석유 산업의 국유화, 그러니까 2007년 고전에는 미국의 석유 회사가 3개의 거대 기업이 들어가서 석유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베네수엘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허가도 받고 해서 하고 있었는데 2007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베네수엘라 우리나라의 모든 석유 생산 사업은 국유화한다. 나라가 한다. 너희들 다 나가서 모든 생산시설 그대로 다 놔두고 그야말로
그 쪽박차고 그냥 쫓겨 나왔어요. 자산을 몰수당한 채 나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엑선모빌, 코노코 필립스 등등이 그들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미 그 이후에 철수해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두 회사는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현지에서 이제 다 나와버렸고, 지금 현재는 쉐브론 하나만 남아서 그냥 근근히 석유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다시 거대 미국 석유 회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 쪽에서 생산을 해서 뭐 그냥 우리 같은 범인들이 뭐 좋게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미국의 고급 기술들이 들어가서 석유를 생산하고 석유 생산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고 팔게 되면 이제 수익금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베네수엘라에 준다면 그게 뭐 10%가 맞을지 뭐 30%가 맞을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베네수엘라 준다면 베네수엘라도 나쁠 거 없습니다. 그냥 기술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느니 그렇게 미국이 해서 일종의 좀 깨평 주는 게 낫지. better than nothing 뭐 이런 생각이죠. 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 회사들이 그 베네수엘라에 다시 진입해서 석유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생각하면서 1년 반까지도 안 걸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18개월보다 그보다 더 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다시 재건해서 다시 생산량할 수 있는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면서 그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막대한 금액이 지출돼야 할 것이지만 석유 회사들이 그 돈을 지출할 것이며 이후 거기에 들어갔던 그 초기 자금 들어간 거는 이후에 석유 생산 수익을 통해서 보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석유 사업을 직접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감추지 않은 일정 부분 공식적으로 시인한 뭐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됐던 미군 병력에 대해서 200명 투입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해군 장병에 대한 연설에서 우리 미국의 최고 인재들 중에 약 200명이 카라카스 시내로 진입해서 미국이 수배 중이던 인물을 법 집행 차원에서 체포를 했고 미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당국자가 마두로 체포를 위해서 카라카스를 급습한 그 미군 병력의 규모를 200명 정도였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 굳이 밝힐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안 밝히는 게 좋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이걸 갖고 막 계산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 미국의 어떤 군사력 뭐 이런 것을 200명이냐 50명이 했느냐 1000명이 갔느냐를 놓고 얘기가 다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200명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했기 때문에 이제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군사 전문가들은 요 숫자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좀 근접하게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0명 투입됐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점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200명 투입했고 그 200명이라는 숫자를 내가 공개함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막 유추해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상관없어. 우리는 이제 자신 있어 라고 이제 자신감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일본 자동차 제조사 6개 회사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내 신차 판매 대수가 일본 자동차 회사만 기준으로 봤을 때 602만 3,500여 대.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602만 3,500대 정도 팔렸습니다. 요건 그러면 많은 거냐 적은 것이냐? 최근에 이제 일본 자동차가 조금 주춤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지난 그 전년에 2024년과 비교한다면 요거는 이제 2.4%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등하는 거죠. 떨어지다가 이제 탁 치고 반등하는 거죠. 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말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를 늘린 도요타 자동차가
전체 일본 자동차 판매량 그 증가를 좀 이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혼다와 닛산은 뭐 수치상으로는 아주 미미하지만 소폭의 상승. 그러나 이제 뭐 너무 미미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합세다, 선전했다, 그 전해랑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도요타가 무려 8%나 판매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아까 2.4%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요타만 딱 빼놓고 보면 무려 1년 전에 비해서 8%나 판매 증가를 이룬 것입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도요타는 그럼 몇 대를 팔았느냐? 대수로 따진다면 251만 8천 대. 251만 8천 대의 도요타 자동차가 2025년도에 미국에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도요타의 판매 확대를 주도한 그런 모델은 어떤 것이냐? 주로 이제 하이브리드인데요. 요즘은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가 끝나면서 하이브리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좀 큰 SUV죠. 그랜드 하일랜더. 이거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이제 렉서스도 도요타랑 같은 회사로 본다면 렉서스의 그 TX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TX 모델도 판매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의 요게 이제 미국에서 보면 약간 소형 같기도 한데 일본 사람들은 요걸 중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RAV4, RAV, RAV4도 신형, 구형 모두 지난해 굉장히 많이 팔려서 판매 증가를 주도한 그런 모델로 평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렉서스 브랜드는 TX,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그 TX는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1년 전에 비했을 때 7.1%가 판매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건 뭐 큰 어마어마한 숫자죠. 계속 좀 줄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반등한 거죠. 그래서 한 38만 대 정도가 작년에 렉서스 TX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타는 이런 뭐 고가 차종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뭐 중저가형 뭐 3만 달러 이하짜리 좀 작은 차량 이런 것도 많이 팔렸어요. 잘 아시는 뭐 코롤라 그리고 뭐 저가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대중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캠리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뭐 3만 달러 이하짜리도 많이 팔리고 중형 그리고 고급형 또는 뭐 렉서스까지도 판매가 2025년도에 굉장히 반등하면서 판매 증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현 연준 이사, 연방준비제도의 이사가 지금 살살 차기 연준 의장의 어떤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좀 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1%포인트가 넘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말을 했죠. 자, 스티브 마이런 이사는 어제 그 팍스 뉴스 보수 성향의 TV 방송사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리가 지금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올해에 1%포인트가 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그래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얼마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지난 9월 달,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지난 9월에 0.25, 10월에 0.25, 그리고 12월에 0.25. 이렇게 연속 3차례 계속 0.25%포인트씩 인하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0.25 인하를 결정하는 그 회의를 할 때 이 사람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왜? 너무 조금 내린다고 반대표를 던졌어요. 내리지 말자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 사람은 0.5% 또는 0.75까지도 우리는 내려야 된다라고 해서 나는 0.25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큰 폭의 인하를 추진하는 인사를 좀 연준 의장에 앉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또 새롭게 들게 되면서 또 한 명의 연준 의장의 좀 후보 이름으로 좀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살짝 다 곳으로 떠오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끝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2026년 새해가 밝았을 때 새해 결심으로 뭘 하셨나요? 아마 제 생각이면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이제 하셨죠? 그런데 어떤 새해 결심을 하셨는지는 궁금한데요. 요걸 또 조사한 통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자, 올해 미국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결심을 한 새해, 그러니까 New Year's Resolution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또 하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최근에 발표한 새해 결심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새해 결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새해 될 때 뭐 특별한 결심한 거 없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빼고 새해 결심을 뭔가 New Year's Resolution을 나는 했습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보니까 요건 이제 복수로 했습니다. 왜냐면 New Year's Resolution이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그 항목에 내가 했던 게 없으면 주관식으로 써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라서 요걸 다 합치면 반드시 100%가 나와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요거에 35% 정도 나왔고요. 또 기도 많이 하기 이것도 30%가량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운동하기가 25%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쭉쭉쭉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했던 그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과 딱 겹치는, 만나는 그런 게 똑같은 게 있는지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운동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이 행복해지기 23%, 건강식 챙기기 22%, 저축하기 21%, 신체 건강 개선 21% 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이 언급된 결심, 이제 한 10% 정도, 10몇 % 정도, 체중 감량하기 17%, 정신 건강 개선하기 16%, 새로운 것 배우기 15%, 독서하기 15%, 친구 그리고 가족과 관계를 개선하기, 뭐 시간을 많이 보내 그게 아니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친구나 가족과 관계를 개선하기, 관계 개선 요거 13%, 부채 상환, 내가 좀 빚이 있는데, 이거 이제 계속 미루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니? 이거 싹 다 감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부채 상환이 12%. 내 방이나 내 집을 정리정돈 깔끔하게 하기 12%. 여행하기 11%.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끊어내기 11%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갑니다. 10% 이하 몇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요거는 뭐 교회 안 나가던 사람 다시 한번 나가거나 뭐 성당 안 나가시던 분 아니면 불교 뭐 믿으시는 분들은 그동안 경전 안 읽었는데 다시 읽을까 뭐 이런 게 될까요? 여하튼 영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하기. 요게 9%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더 많은 시간 보내기 9%, 직업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내가 현재 무슨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목표를 갖고 매진하기 또는 지금 직업이 없다면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적 목표를 갖기 뭐 이런 거죠. 요거 8%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기 8%. 그리고 요건 재밌네요. 현재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 야, 이것도 뉴 이어스 레졸루션에 있어요. 8% 나왔습니다. 이직하기. 네. 그리고 이제 이사하기 6%, 자원봉사하기 6%, 시간 잘 지키기 4%, 그리고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투표나 이런 것을 직접 참여하기 요거 4% 등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중에 한두 개는 여러분과 겹치는 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쭉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하나 겹치는 거 있기는 하네요. 네. 운동하기 요게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겹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뉴 이어스 레졸루션 잘 다 계속해서 하시기 바라고 작심 3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작심 3일이 아니라 한번 작심했으면 1년 정도는 쭉 갈 수 있게 뉴 이어스 레졸루션 새해 결심 계속해서 잘 이루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 땐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